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식었는데 배터리 회사들 주가는 왜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렸습니다.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전 세계에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꺾이고 미국과 유럽이 전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그 화려하던 이야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지난해 말에는 국내 셀 회사, 소재 회사 할 것 없이 계약 취소, 투자 축소 같은 악재성 공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1분기 합산 실적은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얼어붙은 자리에서 지금 뭔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났나 보다. 아닙니다. 전기차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기차가 죽어가는데도 배터리 회사의 미국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 미국 공장들은 전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완성차 회사들이 하나씩 발을 빼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 거대한 공장을 어떻게든 돌려야 하는 책임, 이 고스란히 배터리 회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장은 지어놨는데 채울 물건이 없어진 거죠. 바로 그 빈자리를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예요. 오늘 저는 딱 두 가지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 미국 시장일까요? 둘째, 다들 죽었다고 했던 삼원계 배터리가 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요?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사실로 던져놓고 시작하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가 이미 품절이라고요.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2016년 3월 네트워크월드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가 안 팔려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어떤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판다. 이 모순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순부터 제대로 보고 가야 합니다. 안 팔린다는 배터리가 어디에선가는 오히려 웃돈이 붙고 있어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원래 이런 게 상식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요,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판매도 부진한데 단가 좀 깎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요. 물량은 느는데 단가는 깎이는 좀 서러운 구조였죠. 그런데 ESS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 에너지와 6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규모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시사저널이와 뉴스밸리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 업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물량도 크고 가격도 제값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빅테크와 유틸리티 회사들이 가격보다 납기와 현지 생산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싸게 사는 것보다 제때 확실하게 미국 안에서 만든 걸 받는 게 더 급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급할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뿌리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랑 서버 인프라는 한 2년이면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송전망 연결하고 전력을 확보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으면 서버를 못 돌리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ESS 가격이 좀 비싸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싼 ESS 덕분에 전력망을 기다리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잠깐만 끊겨도 서버 장애가 나기 때문에 미리 저장해둔 전기를 즉시 뿌려주는 ESS가 사실상 필수 설비가 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전력을 먹는 게 AI 데이터 센터니까요. 그렇다면 이 전력 병목이 정확히 언제부터 한국 기업의 기회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야, 트럼프가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때렸으니까 한국이 반사이익을 본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절반은요, 실제로 그 근거가 꽤 탄탄해 보여요.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다음 날 바로 중국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대상 안에 배터리 셀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때렸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스스로 해방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그날 큐카드 하나 들고 나와서 어느 나라 몇 퍼센트 이렇게 보여줬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ESS 셀에 붙은 관세가 지금 무려 58.4%입니다.
2026년 3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관세 효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 3분기를 정점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던 중국산 배터리 셀 수입이 급감했어요. 최대치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시점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관세가 발효되기 직전에 오히려 수입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될 것 같은데 되면 더 어려워질 테니 필요한 물량 미리 땡겨놓자고 엄청나게 사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니까 이럴 줄 알았지 미리 사놓길 잘했다 하면서 수입을 확 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관세 덕분이구나 하고 결론이 딱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관세는요, 사실 모래성 같은 겁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업계에서 나온 비유인데요. 행정명령 하나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업계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몰라도 ESS 배터리 관세만큼은 좀 낮춰달라고요. 다행히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에피소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관세라는 건 결국 정치의 함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봐줄게 하고 사인해버리면은 그날로 뒤집힐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해자, 진짜 방어벽은 관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바로 IRA 세액공제. 그 중에서도 PFE 요건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맞춘 프로젝트에만 해줍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그 요건 안에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발효됐어요. 쉽게 말하면 비중국계, 정확히는 금지된 외국기관, PFE가 아닌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비중국계 배터리셀을 그것도 미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몇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이미 이 PFE 40%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026년 3월 인터배터리 2026 현장 취재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모래성이 거쳐도 이 세액공제 구조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AMPC, 즉 첨단제 조생산 세액공제는 킬로와트 시당 최대 45달러를 주는데 이게 많이 만들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돈이 들어옵니다. 지어놓고 놀리던 그 공장을 이제 돌릴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죽었다고 했던 삼원계 배터리가 조용히 다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상식부터 정리하죠. ESS 시장의 주력은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싸고 안전하고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전기를 모았다가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뿌려주는데 유리하거든요. ESS는 순간적으로 확 충전하고 확 방전하는 물건이 아니라 느긋하게 저장하고 느긋하게 내보내는 물건이에요. 이런 특성에는 LFP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ESS는 본질적으로 건설 자재에 가깝습니다. 인프라거든요. 성능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나오면 되고 그렇다면 제일 싼 게 뽑히기 마련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LFP가 답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3사도 그동안 강점이던 삼원계 라인을 부랴부랴 LFP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ESS처럼 동작하지만 삼원계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엔비디아의 800V DC 시스템 내부입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10월에 800V DC 아키텍처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GTC 행사에서는 관련 생태계 기업들이 총 출동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온세미, 델타, 버티브, 이튼, 히타치, 슈나이더까지 전력 반도체와 전력 장비에 이름난 회사들이 죄다 여기에 붙었습니다. 2026년 3월 엔비디아와 IEEE 스펙트럼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만큼 판이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백서의 핵심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이 필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밀리초 단위의 순간적인 전력 급변에는 슈퍼커패시터가 대응하고 초에서분 단위의 수요에는 고율 배터리, 그러니까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대응하고 대규모 저장에는 큰 ESS가 대응하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빠른 응답 백업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고율 배터리 빠르게 충방전해야 하는 이 자리에 삼원계가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FP는 느리게 오래 뿌려주는데 강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옆에 붙는 대형 ESS에 어울려요. 반면 삼원계는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력 피크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자리에 어울립니다. 전기차에서 삼원계를 선호했던 바로 그 이유, 빠른 충방전 특성이 여기서 다시 필요해진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게 BBU입니다. 배터리 백업 유닛,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서버렉 바로 옆에 붙는 분산형 백업 장치입니다. UPS가 데이터 센터 전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전력을 대준다면 BBU는 장비 바로 옆에서 약 4분간 짧지만 아주 높은 출력으로 전력 공백을 메워줍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을 뿜어내야 하니까 여기에는 고출력 특성이 결정적이에요. 실제로 삼성 SDI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한 BBU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서버와 직접 연결해서 전력 피크 때 빠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정전 시에는 데이터 저장 시간까지 확보해주는 물건이죠. 앞서 말씀드린 파나소닉도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이거 열심히 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발표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품절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못 박자면 이렇습니다. LFP는 저수지고 삼원계는 순간 방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 둘을 다 필요로 해요. LFP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돈은 정확히 어디에 고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밸류체인의 진짜 승자를 봐야 합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야기예요. 먼저 대원칙 하나. 매출이 늘어야 수익성이 납니다.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을 키워야 이익률이 개선돼요. 그래서 이 업종을 볼 때 1순위 지표는 언제나 가동률과 매출입니다. 화려한 기술 이야기보다 이 회사 제품을 누가 얼마나 사가느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진짜 밸류가 고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완제품 양극재보다 그 앞 단계인 전구체 쪽이에요. 전구체는요, 쉽게 말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다는 건 거기에 밸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극재를 가공하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를 만드는 쪽이 훨씬 밸류가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전구체 회사가 있다면 그건 꽤 고무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비중국계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국내 회사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희소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요건 때문입니다. 배터리셀에서 재료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를 비중국계로 확보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팔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ESS용으로 개발하지만 나중에 성능을 조금 개량하면 전기차용 LFP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회사들은 이 시장에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이제 드디어 플레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독자적이고 비중국계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팔기 편한 공급망 소재. 이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LFP가 중국에서 잘 팔리니까 당연히 중국 LFP 양극재 회사도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LFP 양극재를 제일 크게 하는 회사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2위 회사는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3위쯤 되는 회사도 간신히 매출을 늘리면서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원계 쪽은 더 극적입니다. 중국에서 삼원계 양극재를 제일 많이 하던 회사가 잘 나가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매출이 많이 빠졌고 회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CATL과 거래를 많이 하는데 CATL조차도 삼원계 비중이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같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회사가 오히려 한국 시장 쪽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공장도 있고요. 이게 지금 LG화학의 양극재 사업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구도예요. 물론 균형을 위해 냉정한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소부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동박이나 전해질 쪽은 한국 회사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글로벌 1위, 2위 회사가 수익성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그 기준은 결국 다시 매출입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가? 이걸 추적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전기차였는데 지금 그 배터리를 살리고 있는 건 AI입니다.
관심의 출발점과 실제 성장 동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를 샀는데 정작 그 배터리를 구해주는 건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력 수요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성장이 제한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ESS 수요 증가만으로도 전망을 다시 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기차가 식었는데 왜 배터리 주가가 다시 움직이나? 이제 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 덕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차가 회복돼서도 아닙니다. 버려질 뻔한 미국 공장, 관세가 거쳐도 남는 PFE라는 해자, AI 데이터 센터가 만든 전력 병목, 그리고 그 안에서 삼원계가 차지하는 숨은 자리, 이 네 가지가 정확히 겹치는 지점에서 지금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끝내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찬물을 끼얹어야 해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위험 요인 4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ESS 시장 규모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입니다. ESS 시장이 크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ESS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상 미국만 봐야 합니다. 미국 ESS 시장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어놓은 그 많은 공장들을 다 채워줄 만큼 성장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실제 숫자가 경고를 보냅니다. 2025년 미국의 ESS 신규 발전 용량은 17기가와트였는데요. 이건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예상했던 19.6기가와트를 13%나 밑도는 수치입니다. 2016년 1월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아예 ESS 배터리가 전기차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ESS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갑자기 떼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꿔줄 정도인지 주가 배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정도인지는 글쎄요. 그렇게 낙관만 하긴 어렵습니다. 둘째, 케를레 나트륨, 즉 소듐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변수일 수 있어요. 캐틀은 넥스트라라는 나트륨 배터리를 2026년 4분기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75W시로 초기 LFP 수준에 근접했고 영하 40도에서도 용량의 90%를 유지합니다. 2016년 5월 유진투자증권과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격이에요. 양산 규모가 커지면 LFP 대비 원가를 20에서 30%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쯤이면 LFP보다 저렴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나트륨의 약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데 ESS에서는 이 약점이 잘 상쇄됩니다. 왜냐하면 ESS 시설은 부지가 넓거든요. 차량은 공간 제약이 심하지만 ESS는 넓은 땅에 저렴한 셀을 많이 깔아서 밀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는 전기차보다 오히려 ESS부터 빠르게 침투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된다면 꽤 위협적입니다. 훨씬 싸니까요. 물론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변수입니다만 반드시 주시해야 할 변수예요. 셋째, LFP의 재활용 가치 문제입니다. 미국의 몇몇 주, 예를 들어 콜로라도 같은 곳에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안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원계와 LFP의 처지가 갈려요. 삼원계 배터리 안에는 니켈, 코발트, 리튬처럼 값나가는 광물이 여러 들어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갈아도 뽑아서 팔 게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 밸류가 있습니다. 반면 LFP는 사실상 리튬밖에 없어요. 인산철은 그렇게 비싸거나 귀한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재활용에도 남는 게 적습니다. 재활용을 의무화하면 그 처리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내든 생산한 회사가 내든요. 이 비용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LFP가 삼원계보다 무조건 싸다고만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은근한 반전이에요. 지금은 LFP가 싸 보이지만 생애 전체 비용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넷째, 정책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MPC든 관세든 결국 행정명령과 정치 지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인 건 분명하지만 그 유리함이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니에요. 모래성의 속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저물어도 배터리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배터리 수요처로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금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버려질 뻔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죽었다던 삼원계가 800V 시스템 안에서 다시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판을 가르는 건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누가 소재의 상류를, 그러니까 전구체와 비중국계 양극재를 쥐느냐. 다른 하나는 CATL의 나트륨 배터리가 언제 얼마나 싸게 오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관세라는 모래성이 언젠가 거쳤을 때도 한국은 과연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유리함이 실력이 되어 남을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는 순간 함께 쓸려갈지, 저는 그게 앞으로 몇 년을 가르는 진짜 승부처라고 봅니다.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간 소부장 옥석 가리기를 종목 단위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